한 나라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10배가 넘는 파이프라인 위에 경제의 숨통을 걸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계 2위 경제대국이 서방 전체가 폭격을 퍼붓고 있는 나라 하나에 이토록 깊이 발이 묶여버린 걸까요? 2026년 중동의 포성은 예고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고 베이징의 밤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실업률도 아닌 이란이라는 이름 석자에 감춰진 중국 경제의 진짜 급소, 함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새롭지 않습니다. 헝다그룹이 2024년 홍콩 법원의 청산 명령을 받았고 비구이 위안이 비를 따랐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통계 방식을 바꾸어가며 발표할 만큼 민감한 숫자가 되었죠. 전 세계 언론은 부동산 거품 붕괴를 중국 위기의 본체처럼 다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드러난 상처일 뿐 핏줄이 끊어지고 있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선을 베이징에서 서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7번 넘게 포개할 수 있는 거대한 땅, 이란입니다. 이 나라가 중국 경제의 숨통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석유를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닙니다. 2021년 양국이 체결한 25년 전략적 협력 협정, 그 규모가 우리 돈으로 약 530조 원에 달합니다. 에너지, 인프라, 통신, 금융을 아우르는 포괄적 패키지. 중국이 지난 한 세대에 걸쳐 구축해온 달러 없는 경제권이라는 거대한 실험. 그 실험의 심장부가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입니다. 하루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죠. 물론 중국도 리스크 분산을 시도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파워 오브 시베리아 가스관을 통해 천연가스를 끌어오고 사우디와 앙골라 등에서도 원유를 수입합니다. 하지만 이란산 원유에는 다른 공급처가 줄 수 없는 결정적 이점이 있었습니다. 서방 제재에 묶인 이란은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싸게 원유를 넘겨야 했고 중국은 국제 해운 추적을 피하는 그림자 해운망을 통해 이 헐값 에너지를 빨아들이며 제조업 원가를 눌렀습니다.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란과의 거래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로 결제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글로벌 원유 시장의 주류는 압도적으로 달러이지만 미국의 금융 감시망을 우회하는 이 실험은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통제하는 미국을 피해 이란을 핵심 길목으로 삼은 육상 실크로드에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싼 에너지를 들여오고 자국 돈으로 결제하고 그 돈이 다시 길을 닦는 순환고리. 이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 이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태계가 깊을수록 의존도 깊어집니다. 러시아나 중앙아시아라는 대안이 있었음에도 이란이 제공하는 가격과 지정학적 위치는 대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란이 흔들릴 때 중국이 받는 충격도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이란 남쪽 해안선을 따라가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물목이 나타납니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가장 좁은 구간은 서울 강남에서 강북까지 직선 거리의 2배 남짓한 폭인데 이 비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이 매일 빠져나갑니다. 이란은 해협의 북쪽 해안선 전체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지리가 곧 권력인 장소입니다. 중국의 원유 수입 경로를 추적하면 이 해협의 무게가 선명해집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한 유조선은 호르무즈를 빠져나와 인도양을 횡단하고 말라카 해협을 지나 중국 동해안 항구에 닿습니다. 서울에서 로마를 왕복하는 거리보다 긴 항로입니다. 이 경로에 병목이 2개 있습니다. 출발점에 호르무즈, 도착 직전에 말라카. 두 곳 모두 미국 해군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시진핑이 63 실크로드에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다의 목을 우회하겠다는 집념이었습니다. 신장 위구르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이란 북부로 내려오는 철도와 송유관, 이란을 관통해 터키를 지나 유럽으로 뻗는 노선. 이 경로가 완성되면 호르무즈도 말라카도 거치지 않고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란의 지형이 이 역할에 적합했습니다. 북쪽 엘브루즈 산맥과 남쪽 자그로스 산맥 사이에 동서로 뻗은 평탄한 통로가 있어 고대 실크로드 시절부터 동서교역의 허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중국 자본은 이 교차로에 항만과 철도, 석유화학 단지에 깊숙이 침투했고 이란은 서방 자본이 빠진 자리를 중국 돈으로 메우며 점점 더 베이징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에너지와 물류와 금융, 세 갈래에 보이지 않는 혈관이 호르무즈에서 상하이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관이 가늘고 길수록 한 군데만 막혀도 전신에 충격이 옵니다. 그 혈관이 실제로 끊어지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 공군기가 이란 상공에 나타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이토록 깊이 발을 담근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 있었고 그 뿌리에는 베이징 지도부의 오래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달러의 무기화, 바로 그것입니다. 2012년 미국은 이란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금융결제망에서 이란 은행들을 차단했습니다. 중앙은행조차 달러 거래가 막혔고 이란 경제는 전쟁 한 번 없이 질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스위치 하나로 한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죠. 베이징은 이 장면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될 때마다 워싱턴에서 흘러나오는 중국 은행 차단론은 시진핑에게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경고음으로 읽혔습니다. 선택지는 둘이었습니다. 달러 체제 안에서 미국의 규칙을 따르거나 바깥에 자기만의 결제 시스템을 세우거나. 시진핑은 후자를 택했고 첫 번째 파트너로 이란만큼 적합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미 달러 체제에서 쫓겨난 이란은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위안화든 물물 교환이든 미국 감시망 바깥의 거래라면 무엇이든 환영이었죠. 위안화 결제의 범위는 원유에서 석유화학 제품으로 다시 공산품과 기술 장비로 확장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글로벌 원유 시장의 페트로달러 체제를 뒤흔들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국제 원유 거래의 압도적 다수는 달러로 이루어졌고 위안화 결제는 제재 우회라는 특수 환경에서만 작동하는 실험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 선례를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은근히 과시했고 러시아와 일부 신흥국들이 관심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도박에는 태생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란이 제재받기 때문에 헐값 원유를 넘기고 달러가 막혔기 때문에 위안화를 받아들이는 구조였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역설적으로 이란이 계속 고립되어야 했습니다. 서방과 화해하면 헐값 원유가 사라지고 완전히 붕괴하면 시스템 자체가 증발합니다. 중국에게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이란이 적당히 고립되되 적당히 기능하는 영원한 반쪽 국가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얌전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여름,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직접 타격했습니다. 사냥감을 쫓던 사냥꾼이 어느새 더 뒤에 서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란에서 끌어올린 에너지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바다 위에 보이지 않는 전쟁부터 봐야 합니다.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국적을 바꾸달고 공해상에서 선박 간 원유를 옮겨 실은 뒤 목적지를 위장하는 유조선 수백 척이 페르시아만과 중국 동해안 사이를 오갔습니다. 해운 업계에서 그림자 함대라 부르는 이 비밀 수송망의 핵심 고객은 중국이었습니다. 규모가 작지 않았습니다. 위성 추적과 항만 데이터를 교차 분석한 민간 연구기관들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하루 약 120만에서 150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특히 산둥성 일대에 밀집한 소규모 민간 정유소, 이른바 차주전자라 불리는 업체들이 주요 소화처였습니다. 원산지가 말레이시아나 오만으로 둔갑한 서류가 별다른 제재 없이 항만을 통과했죠. 이 구조는 중국 정부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대형 국유 정유사는 공식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취급하지 않았지만 민간 정유소들의 밀수입을 단속하는 데는 눈에 띄게 느슨했습니다. 베이징은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제재를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뒷문으로는 헐값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이중 구조를 운영한 것입니다. 이 이중 구조가 가져다준 것은 단순한 원가 절감 이상이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제조업의 숨은 보조금이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석유화학과 시멘트, 배터리 소재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가격의 미세한 차이가 국제 경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산업에서 중국은 보이지 않는 보조금을 받고 있었던 셈입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의 제조업체들이 국제 시세대로 에너지를 조달하는 동안 중국의 공장들은 제재라는 장막 뒤에서 할인된 원유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 함대의 항로 위에 전운이 드리웠습니다. 2025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페르시아만 일대의 해상 보험료가 치솟았고 그림자 함대의 운항 리스크는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값싼 에너지라는 중국의 숨은 카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이 이란을 통해 얻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헐값 에너지, 달러 우회 결제, 육상 물류망. 그러나 어떤 거래든 대가가 있고 그 청구서는 가장 불리한 순간에 도착하는 법입니다. 첫 번째 청구서는 외교적 고립이었습니다. 뒷문으로 들어오는 이란산 원유 밀수입은 미국 정보기관의 레이더에 고스란히 잡혀 있었고 워싱턴은 이 카드를 무역 협상과 반도체 수출 통제 논의에서 꺼내들었습니다. 싼 기름을 얻는 대신 협상력을 잃는 구조였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 리스크였습니다. 이란에 투입된 인프라 건설 자금, 장기 원유 선결제 대금, 위안화 스와프 잔액은 회수가 극도로 어려운 성격의 돈이었습니다. 이란 경제가 흔들릴수록 부실화 가능성은 높아졌고 그 손실은 중국 국유은행의 장부에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이미 들어간 자금을 포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세 번째, 가장 치명적인 청구서는 에너지 안보의 역설이었습니다. 러시아 가스관이나 사우디 원유 같은 대안이 있었지만 이란의 가격 경쟁력과 지정학적 위치를 동시에 대체할 공급처는 없었습니다. 2025년 공습으로 이란의 정유시설과 항만이 손상되자 중국행 원유 선적에 차질이 빚어졌고 해상보험료 급등으로 그림자 원유의 가격 이점마저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내부 사정이 이 충격을 흡수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침체로 지방정부 재정이 바닥을 드러냈고 소비 심리는 얼어붙어 디플레이션 압력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에너지 가격까지 뛰면 멈춰가는 공장의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덮칩니다. 안팎으로 조여오는 압력 사이에서 베이징의 선택지는 빠르게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여름의 12일 전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타격한 뒤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로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방공망과 미사일 전력은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혁명수비대 고위 인사 다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체제의 물리적 방패가 깨진 것입니다. 균열은 안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2025년 말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폭발했습니다. 전쟁 피해와 경제 악화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졌고 이란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한 채 강경 진압으로 맞섰습니다.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내부 위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 지지를 공개 표명하며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으로 보냈습니다. 2020년 2월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공습을 개시한 것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시설과 혁명 수비대 거점이 집중 타격을 받았고 이란은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와 주변국 인프라에 미사일과 드론으로 보복했습니다. 여기서 이란은 치명적 자충수를 두었습니다. 미군 기지뿐 아니라 사우디와 UAE의 정유시설과 시가지까지 무차별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 무차별 보복이 중동의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3년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관계를 정상화한 바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과 이란과의 관계 개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죠. 미사우디 상호 방위 조약 체결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국 영토가 공격당하자 이슬람권 내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국 편에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UAE도 뒤따랐습니다. 이란이 스스로 적을 늘린 셈이었습니다.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기에 이르렀지만 해협을 봉쇄하면 자국의 수출길도 막히고 미 해군과의 전면전을 의미하는 만큼 체제의 종말에 각오한 최후의 수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베이징이 한 세대에 걸쳐 쌓아올린 달러 우회 시스템, 그림자 해운망, 육상 실크로드의 핵심 거점이 동시에 불길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적당히 고립되되 적당히 기능하는 이란이라는 전제가 근본부터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란이 불타면서 가장 먼저 균열이 드러난 곳은 전장이 아니라 통화시장이었습니다. 중국이 이란을 시범 무대로 삼아 보여주려 했던 것, 달러 없이도 국가 간 경제가 돌아간다는 실증 사례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안화 결제 시스템은 이란이 기능해야만 작동하는 구조였습니다. 원유를 수출하고 위안화를 받고 그 위안화로 중국산 물자를 구매하는 순환고리.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란의 원유 선적은 급감했고 위안화 결제 물량도 함께 쪼그라들었습니다. 애초에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위안화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그나마 있던 실험적 성과마저 전쟁의 불길에 증발한 것입니다. 파장은 이란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브릭스 회원국들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위안화 결제 확대를 저울질하며 이란의 실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위안화 결제 비중을 늘린 상태였고 사우디와 브라질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델 국가가 전쟁으로 무너지는 장면이 중계되자 메시지는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달러를 버리고 위안화를 택하면 이렇게 된다는 경고로 읽힌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행보가 상징적이었습니다. 중국과 위안화 원유 결제를 논의하던 사우디는 미국 편에 참전을 선언하며 달러 체제로의 복귀를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중국이 중재한 이란 사우디 관계 정상화는 무색해졌고 에너지 시장에서의 위안화 실험은 최대 지지자를 잃었습니다. 미국은 군사력으로 이란을 타격하는 동시에 달러 대안의 신뢰까지 함께 격추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이란 모델에 과도하게 의존한 전략의 한계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정치적 위신이 걸린 사안인 만큼 공개적 노선 수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략을 바꾸자니 체면이 문제고 유지하자니 현실이 문제인 진퇴양난. 달러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꿈은 중동의 포화 속에서 빠르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판 위에서 한국은 강 건너 불구경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면서 동시에 제조업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중국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포화가 베이징을 때리면 그 파편은 곧바로 서울로 날아듭니다. 첫째, 배터리 산업의 차이나 엠바고 리스크입니다. 한국 배터리 3사의 기술력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그 속을 채우는 전구체와 리튬,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 가공의 7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란산 헐값 원유가 끊기고 중국 내 전기료가 폭등하면 중국 내 광물 재련 공장들의 가동률이 가장 먼저 떨어집니다. 이는 한국 배터리 공장의 라인이 멈춰버리는 공급망의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중국을 벗어나려 할수록 역설적으로 중국의 에너지 위기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구조입니다. 말째, 반도체와 중간재 수출의 직격탄입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최대 소비처입니다. 하지만 이란 사태로 중국의 제조 원가가 상승하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 중국 공장들이 사들이는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화학 중간재 물량은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 경제가 독감에 걸린다는 말은 이제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시간 지표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셋째, 에너지 비용의 비대칭적 상승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제재를 어기며 그림자 원유로 비용을 아껴왔지만 한국은 국제 시세와 호르무즈 해협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뛰고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내수 경기는 더 차갑게 식습니다. 중동 전쟁이 부른 고유가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남기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적 생명선을 특정 파트너 하나에 묶는 순간 그 파트너의 위기가 곧 자신의 위기가 됩니다. 중국이 이란이라는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지금 한국 역시 에너지 조달처와 수출 시장 그리고 핵심 광물 공급망의 집중도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시진핑의 수백조 원짜리 베팅은 미국의 그물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 경제 재편의 서막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 답은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